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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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다정한 허무주의자 코마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똘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네요.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보나요? 한 달 만에. 저희가 2.5단계가 풀리면서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 저 혼자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왜 끼고 계세요? 저 여러분들이 비정상인 거 아니에요? 제가 정상이고? 그건 그렇겠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 4명이 비정상이고 아닙니다. 저희 오늘 후원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애나닝님이 벌써 정기 후원으로 4달째 6월달부터 해주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한 번밖에 언급을 못 해드렸죠. 그렇죠. 자주 해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매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게스트를 초청한 게 오늘로 2번째인 것 같은데요. 책보다 별책 프로 패널분들을 초대해서 게스트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저희 역사상 2번째 게스트를 초청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법학도 제로입니다. 제로님. 제로님. 본명인가요? 그럴 리가 없지 않을까요? 네. 우리 제로님이 오늘 지직선 출연을 위해서 닉네임을 하나 만들어 오셨습니다. 왜 제로죠? 이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름에 공이 들어가나요? 그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신성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로님이 출연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똘기님.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예요. 근데 지금 법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시고 계신. 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사실 많이 말할 수 있을지 걱정은 되는데. 우리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게스트를 이렇게 섭외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한 2주일째 제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좀 시원하게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이제 오늘만 하시다 가시니까요. 좋습니다. 아니 선긋기 한 번 더 오실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더 오실 수도 있지만 오늘 잘해주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네요. 그러네요. 정말 인정사정 없이 저를 공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진행할 때마다 살짝 이제 전문성이 한 스푼 부족했는데 그럼 한 스푼? 오늘 전문성이 꽉꽉 채워진 방송이 되지 않을까 정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주의 얘기를 하는데 준비한 사람은 정치외교학도고 똘기님. 똘기님이 정치외교학도고 그리고 게스트로 오신 분은 법학도고. 혹시 법학 중에서도 무엇을 담당하시나요? 저는 사실 민법이랑 상법 담당이라 지난 학기 수업 때 헌법 수업은 조금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똘기님께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그래요? 전 두 분이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을 예상하고 왔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럼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와. 근데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이런 정치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딥하게 배워요? 일단 학부에서는 뭐든지 다 딥하게 배우지 않죠. 정말 이거 현답이다. 너무 현답. 정문 현답이다. 오늘 에피소드 제목만 보고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가 제목인데 누가 만능이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만능이 아니니까 만능인가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뉘앙스부터가. 그런데 이게 사실 같은 제목의 책이 있어요. 혹시 읽으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이 책이 총 7분의 행정학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저술을 하신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긴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이 책에서 던지는 이 질문,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이 질문만큼은 제가 정말 크게 동의를 해서 영감을 받아서 기획한 에피소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똘기님 앞에 이렇게 A4 용지로 프린트된 스크립트가 있는데 약간 책 반권 정도의 두께거든요. 저게 다 오늘 자료예요? 아니요, 사실 제가 국정감사하러 온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셨는데요. 대학교 때 들었던 강의 노트도 좀 프린트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료는 많이 가져오는데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똘기님께서 지금 와이셔츠에 정장을 말끔하게 입으시고 앞에 막 스크립트를 막 쌓아놓고 있으니까 진짜 회사원 같네요.
근데 오늘은 혹시나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정 정부를 까는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또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예도 좀 많이 가져와 봤어요. 전반적으로 신선한 에피소드가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는 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통령제 또는 미국에도 똑같이 대통령제가 있는데 그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자, 다시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면 TV나 유튜브 영상 보면은 요즘에 정치인들끼리 좀 서로 싸울 때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아니면 뭐 민주주의 이름으로 용서 못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과연 이 민주주의가 도대체 뭐길래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민주적이란 말 참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 의미를 잘 알고 쓰는 것인가 뭐 그런 오해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장 많이 죽는 존재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죽었다. 뭐 이런 타이틀. 항상 죽는. 네, 항상 죽는. 그만 좀 죽여라. 막 이런 댓글 막 나오는데 근데 보통 그런 타이틀이 뜰 때는 소수 의견이 묵살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치권으로 보면 야권이겠죠. 야권에서 뭔가 소수 의견을 냈을 때 네. 그게 뭔가 CR도 안 맥히고 법안 상정도 안 되고 뭐 상정돼서 의결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랬을 때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주의를 뭐 비판하거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면 민주주의가 뭔지 그거부터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패널분들이 가지고 계신 각자의 정의가 좀 있겠지만요. 사전적 정의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문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정치체제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래요? 과반수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과반수라는 뜻풀이 말하는 거 아니야? 그 한자어 뜻풀이? 그쵸, 그 민주주의의 단어의 뜻. 뜻풀이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서도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이렇게 딱 명문화가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약 150년 정도 앞선 미국의 헌법에서도 아예 전문에서 We the people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다, 시민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주체가 국민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좀 더 명확하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싶다 이러면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은 나라들을 얘기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돼요. 혹시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제로님. 북한. 제로님. 낄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북한이겠죠? 그리고 또 중국. 베트남. 베트남. 너무 공산당 얘기 많아?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왕정이면 근데 그것도 민주주의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영국. 근데 이게 민주주의랑 뭐 이렇게 공화정 왕정 이런 거랑은 완전 별개잖아요.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세요. 민주주의가 뭔데요? 요것도 사실은 민주주의랑 공화정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거 진짜 헷갈려요. 네,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민주 뜻 따로 있고 공화 뜻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는 좀 가치에 관한 이야기고 공화국이라고 하면은 제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말을 하면은 흔히 왕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들을 일컬을 때가 많고요. 민주주의 자체로는 어떤 제도를 말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게 담고 있는 가치, 뭐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국가기관이 투명성이 높아서 뭐 비리를 안 저지르고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가치들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민주주의는 이런저런 제도랑 합쳐진 상태로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국가 안에서. 그렇죠. 민주주의가 딱 하나로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가 어렵고 항상 여러 가지 제도나 여러 가지 어떤 가치가 투영된 시스템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보니까 북한도 원래 이름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날카로운 질문인데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로님에게 토스 해보실래요? 제로님 한번 해보실래요? 도와주세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민주주의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지금 다들 청취자 여러분 111번 눌러놓고 지금 통화하고 이게 뭐람 궁금해. 민주주의겠지 써놨으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안 하는 나라니까 더 이름에서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똘기님 말은 그 네. 정신 같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말은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뚜렷한 기준이 없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에피소드 제목으로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던지는 그 비판점 중에 하나예요. 민주주의를 뚜렷하게 정의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더더욱 북한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우리 대개가 어떻게 좀 합의하는 기준 같은 건 있죠. 뭐 재밌는 게 민주주의를 정말 제대로 하는 나라치고 나라 이름에 민주주의 집어넣는 나라는 없어요. 옛날에 범렌이 한번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나라 이름에 그런 거 넣는 나라가 있어요? 우린 뭐 자본주의라고 넣나? 그러니까 뭐 그런 네. 주의를 나라 이름에 넣는다는 나라 이름이 게 너무 길 것 같은데. 특이한데? 중국이랑 북한이 특이 케이스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하는데 뭐 굳이 이름에 민주주의를 넣어서 티를 내야 하나? 근데 그거를 북한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약간 샛길로 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는 이제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진행하는 거에 암묵적 동의를 하느냐. 그 사회의 구성원이. 네. 그거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국가의 어떤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암묵적인 동의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을 해서 과반이 넘어서 의결이 돼서 땅땅땅 두들겼어. 그럼 우리가 만약 안 넣는 그 의견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 법안이 마음에 안 들어도 과반의 이상의 동의로 가결이 됐으면 따라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에서 우러러 나왔다기보다는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 뭔가 이해하고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나라는 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똘끼님이 얘기를 하시는 민주주의는 좀 국가 차원에서의 큰 범주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범래님이 과반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언급하는 민주주의는 뭔가 우리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민주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범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똘끼님이 말씀하실 오늘의 민주주의가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작은 단위, 그러니까 뭐 국회 한정 짓거나 어떤 기관의 한정 짓거나 그것과 국가 단위, 큰 단위에서 말하는 거 다 포함합니다. 이게 뭐 단위가 달라진다고 해서 뜻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범래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다수결이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게 그쵸, 다수결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론 중 하나인 거지 다수결 자체가 민주주의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까 똘끼님이 내려주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네. 로 끝인가요? 그쵸. 사실 그거 하나면은 그게 가장 간단한 정의이고 가장 좀 명쾌한 정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권력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죠? 우리나라의 권력? 네. 정치 권력, 뭐 정치 권력이 뭐 있을 경제 수도 있고, 권력, 자본력? 뭐. 자본력, 그 실제 권력, 진짜 공권력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정치 권력이겠죠. 뭐 대통령제, 사법권 이런 거? 그쵸. 사법권도 되고. 그럼 사법권이 누구한테 나오냐? 예를 들어 대법원 판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임명하죠?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그렇죠. 그럼 대통령은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은 국민들이 임명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게 포인트인가? 그렇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과반 그거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네. 과반 체제를,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으면 동의를 하는 그 체제 자체를 따르지 않는 민주주의가 있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전원의 합의죠. 전원이 합의하는 거. 아, 약간 옛날 로마 때처럼 다 그치, 모여. 거기 다 모두가 앉아가지고. 이제 아. 이거 다 같이 합의할 때까지 못 일어나. 이렇게 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와야 그게 민주주의인 거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다수결의 원리죠. 아, 그럼 저는 전후를 반대로 알고 있었던 거군요. 완전 그런 것 같은데요? 대단 마음대죠, 이렇게 비웃어요. 지금 아, 근데- 똘끼님 약간 화나신 것 같은데?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분 은근히 많을걸요? 엄청 많죠. 과반을 따르지 뭐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뭐 과반이 뭐 먹자고 했어. 근데 그거에 반대. 너 빨갱이야? 막 이러면서 누가 그럼 장난으로 막 누가 그런 그런 얘기를 해. 빨갱이보단 무슨 독재라고 사람이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범래님이 하시고 계신 생각이 좀 대부분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민주적이라고 하면 다수결, 과반의 찬성을 얻는 것. 맞아요. 여기서 내가 비웃음 당하고 있지만 분명히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근데 사실 그 다수결이 과연 민주주의의 정당한 의사결정 방식인가? 그걸 따져보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원리만 봐더라도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당선을 되는 과정까지는 그걸 뭐 다수결이라고 할 수 합시다. 있겠지만 뭐 임명권 이런 거. 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사실은 뭐 대통령의 마음이
거의 다 이 임명을 좌지우지하지 거기서 뭐 다수결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국무회의라 그래서 대통령이랑 장관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3분의 2 이상 통과돼야지 이거를 할 거예요. 막 이런 건 있겠지만 거기서 사실 누가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쉽게 들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 진정한 의미의 다수결은 이미 거기서부터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행정부의 각 부처들, 보건복지부가 됐던 뭐 아니면 질병관리청이 됐던 그런데도 다수결로 정책을 추진하진 않아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관료들이 자신의 생각을 뭐 하다라거나 아니면 뭐 아랫사람의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제 높은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건 있어도 다수결로 이 행정부가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다수결이 운영된다? 이거는 진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다수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좀 더 해보자면은 그 옛날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판사들을 지금은 아까 제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요. 이거를 국민들이 자기가 판사를 직접 선출하게 하자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뭐 이런 논의가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뭐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판사를 선출을 해서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미국의 지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판사 선출제가 왜 나왔냐 하면은 사실은 이해가 가요. 그 워낙 판사들이 좀 뭐랄까 흉악범들에게 죄를 덜 묻는다던가 좀 국민 정서랑 동떨어져 있는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자기들 임기 보장된다고 저렇게 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니까 우리가 직접 뽑아야겠어 이랬는데 이게 과연 좋은 아이디어일까요? 잠깐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민주주의가 뭔지 우리가 합의가 안 됐어. 그러니까 우선 민주주의라는 게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럼 네. 구성원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 그게 민주주의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로 네. 따지면 우리 멤버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학급으로 따지면 학생들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구성원들에게 어떤 결정권을 주는 정신이 민주주의인가? 그렇죠. 국민에게 권력이 나온다라는 거 말처럼 이제 국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이양해주는 게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되는 예로 아까 나오진 않았지만 뭐 왕정, 예를 들어 조선 왕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물론 어느 정도 위임하는 건 있겠지만 사실 왕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왕의 것이라는 그쵸. 느낌이었나? 네. 아니면은 왕의 권력을 신이 줬다던가 백성이 아닌 신이 줬다던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뭐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 혹은 백성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안느님이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민주주의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안나님이 얘기하신 그 결정권이 우리가 얘기하는 주권이에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 얘기가 마지막 결정은 결국 국민이 내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 때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할까 이런 걸 합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들 때 그 합의한 게 우리나라 헌법이고 헌법 제1조 2항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 이유죠. 그거에 따른다면 네. 아까 그 미국 분들이 결정 내리려고 하는 판사. 판사를 국민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네네. 결정을 하게 한다라는 거에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합의를 한다면. 그렇게 우리 이런 제도를 하자라고 합의를 한다면 하고 그 이후에 그런 걸 시행한다면 no problem. 아예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일어나는 거랑 이게 그러니까 정당하다 안 정당하다랑 별개죠. 그러면 판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면 즉 지금처럼 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혹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안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근데 저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판사들을 국민들이 내려오게 할 수 있지 않나요? 판사는 독립되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따로 국민이 내려오긴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안느님이 말씀하신 건 한참 얘기 나오는 그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인가요? 네. 끌어내리는 거? 네.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가? 사실 그것도 지금의 물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안제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과연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느냐?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들을 그쵸, 끌어내릴 그쵸. 수 있느냐? 예, 비슷한 안건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안느님 말씀하신 거에 좀 정확히 더 대답을 하자면 국회에서 법관들을 탄핵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탄핵은 할 수 있는데 뭐 국민들이
내려오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사실 국민들의 대표가 국회죠. 그렇게 따지면 또 국민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자리가. 네네. 그런데 다시 지금 똘기님이 한 질문으로 돌아가서 시민들이 판사를 이렇게 임명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네네. 근데 제 짧은 정치적 식견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법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뭐 생각하는 법이랑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 구현은 확실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임명되기 위해서 판사로 임명되기 위해서 그 법이 지키고자 하는 기준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인기 투표처럼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최대한의 형량을 내려야 나는 뭐 인기를 많이 얻을 거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만 몰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민주주의 정신이 그러니까 차선이 다수결이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원하는 정신이 그것이라면 인기 투표가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쿠마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해요. 저는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왜 하필 판사만? 사실 판사가 뭐라고 할까요? 전문직이라고 치면은 전문직이어서 그럼 판사 다음에는 뭐 의사도 선출하고 뭐 다 선출해 그냥 뭐 장관도 선출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쿠마님 말씀처럼 제대로 된 뭔가 판사가 되는 것보다는 인기 투표, 뭔가 여론몰이 같은 걸 통해서 득표를 할 수 있는 판사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옳은 판단을 하는 판사가 아니라 뭔가 대중에게 휩쓸리는 그런 판사가 뭔가 이렇게 자리를 꿰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근데 그건 약간 이제 국민들이 아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판사를 골라낼 수 있는 눈이 있고 지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흔히 나쁜 말로는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일반 국민이 좋은 판사를 가려낼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또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건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중호 정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민중이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옛날 개념이니까 민중들이 모여서 좀 우매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게 중호 정치의 폐라고. 그 얘기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민중이 우매하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기 5명 보고 판사 1명 골라봐. 판사 한 10명 후보 있고 제대로 된 판사 니들끼리 골라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좋은 판사의 기준도 모르고 그분들의 판례를 본다고 해서 그게 옳게 된 판단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법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특히나 저 같은 국민은. 근데 내가 한 표를 행사해서 판사를 뽑는다? 그게 나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중호 정치를 위험하다 보는 시선인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내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제 후보 A랑 B가 있는데 이 A가 그 후보 B의 광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거를 할 때 붙이는 선전물. 거기에다가 약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냄새, 악취 같은 거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향기만으로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것은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진 뭔가 어떤 정책이라던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대중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그것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휩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의 사건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사건만으로 쉽게 뭔가 들끓어 오를 수도 있고 괜찮은 선택을 내리려면 엄청나게 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뭐 대중이 꼭 우매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사회를 축소해서 이 전 우주에 사람이 딱 10명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판사를 뽑는 거예요. 근데 그 판사는 8명을 만족시키는 판례를 계속 내려요. 그래서 인기 투표로 된 거죠. 계속 8명이 계속 투표를 하니까. 그럼 이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인가요? 근데 지금 1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금의 숫자는 너무도 많고 이해관계는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8명을 만족시킨다면 저는 꽤 괜찮은 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안느님이 방금 드신 예시에 다수결의 신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8명을 만족시키는데 그럼 당연히 모두가 윈윈인 사회 아니냐. 근데 만약에 그 판사가 야 우리 남은 석유 그냥 고갈량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쓰자 뭐 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려요.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뒤에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근데 8명이 지금 당장은 뭐 전기 마음껏 쓰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자원의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판사의 판결을 찬성할 수도 있죠. 다수결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 그래서 이게 딱 정말 좋은 결과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변수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 뭐 선거 공보에 뿌리는 악취 이런 거에 쉽게 흔들릴 수도 있고. 사실 안느님이 질문하신 거에서 이제 다수결의 원리에 되게 안 좋은 단점이 부각되는 사례죠. 사실 저희가 차선책으로 다수결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절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다수결의 그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소수와 다수는 언제나 바뀔 수 있는 상태의 것이어야 된다. 또 뭐 발언 토론 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있어야 우리가 다수결의 원리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8명만을 항상 만족시키는 판결 이거는 전원 합의로 가야죠. 그리고 지금 판사 선출제 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는 계속 얘기할 것 같지만 처음부터 제가 그 과반이라는 단어에 계속 여쭤봤던 이유가 전 과반의 결정은 항상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정리 좀 필요할 것 같아. 국민들이 여기 사는 국민들이 그들에게 결정을 맡기면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은 교육받지 못했고 제대로 아는 것도 많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게 얘기했던 법례님 안 엘리트주의인 거겠죠. 네. 방금 말한 법례님의 시선 자체가 이미 그게 저는 씌워졌다 생각을 하거든요. 안느님이 오히려 그쪽에 더 씌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 얘기하는 얘기하는 건 엘리트주의라고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굳이 바꿔서 얘기하면 전문가주의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던 예시인데 우리의 5명이 조난을 당했어요. 똘기가 조난 전문가야. 다 알아. 막 뱀도 막 뜯어먹고 막 독사도 구분하고 독초도 구분해. 완전 전문가야. 이 사람이 혼자 독재적으로 리드를 했을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확률과 모든 행동을 5명이 과반에서 결정했을 때의 생존 확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전문적인 일을 맡겨야 그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저는. 네. 근데 과반의 선택은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전 봐요. 그래서 저는 꼭 판사가 아니더라도 과반의 선택, 특히 이제 지금 뭐 10명이니 8명이니 얘가 나오지만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섞일수록이겠죠. 그럴수록 과반의 결정이 원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결정과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판사 선출제든 뭐 꼭 판사가 아니더라도 약간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출해서 뽑는다는 거에 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편이에요. 법례님 말씀이 상당히 날카로운 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가 권력을 최대한 쪼개놓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쪽에 몰리면 안 되니까 다수한테서도 뺏어야 돼요. 이게 다수가 너무 폭력적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치당도 다수의 선택으로 뽑힌 당이었거든요. 물론 그때 정당 수가 엄청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견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법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이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직업 공무원 제도를 하고 있죠. 정권 바뀐다고 해서 공무원 싹 다 가리 안 하잖아요. 그리고 다수가 이제 국회랑 행정부를 뽑았다? 그러면 이제 그 사법기관에서는 엘리트들이 적어도 어떤 사람을 감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마지막 보루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로님이 다수결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 요소가 될 수 없다. 이런 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래도 국회만큼은 우리가 다수결로 해서 국회의원 뽑고 심지어 거기 법 통과할 때도 다수결로 통과시키지 않아? 그러면은 뭐 다수결이 뭐 옳다 안 옳다를 떠나서 거기서만큼은 다수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입법부의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어요. 우리 국회의 이야기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입법부, 국회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국민들이 한 명 한 명을 다 손으로 뽑았고 거기서 토론도 되게 활발히 하고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좀 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다 보니까 이 국회라는 게 항상 헌법에서도 가장 맨 앞에 나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권 다음에 나오긴 하지만 대통령보다 앞에 있고 법원보다 앞에 있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 국회 건축을 보면은 거기도 약간 돔이 있잖아요, 그 위에. 근데 이게 여담이긴 한데 이게 그 넓은 밑면이 위로 가면 갈수록 점점 한 점으로 모아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토론과 뭐 의견 수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로 합의가 된다. 뭐 이런 걸 뜻한다고 해요. 짓고 나서 붙인 거예요? 아니면 지을 아니, 때부터? 썰이에요, 진짜예요. 아, 이거는 진짜고 지을 때부터 그걸 감안하고 지었다?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 네. 그걸 먼저 얘기해야지. 네. 그러게. 근데 재밌는 게 그래서 제가 도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해서 여러 나라의 의회를 국회를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나라들,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진짜 도미 있어요. 너무 신기한데? 근데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가 죽었다 하는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 보면은 굉장히 지붕이 평평합니다. 이거는 약간 재밌네요. 재미로 하는 얘기였고 다시 이제 국회가 그러면 정말로 다수결로 운영이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법의 세계가 정말 다수결로 이루어졌을까? 그거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로님은 이제 법학을 공부하셔서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싶지 않은 두 가지가 있대요. 그 결과물은 우리가 아주 즐겁게 누리지만 그 과정만큼은 절대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징그러운 것. 처음 듣는데요. 오, 그래요? 하나는 민주주의인 것 같고.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그거 생각했는데 돼지고기들. 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소시지. 소시지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그 만들어지는 과정 아무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걸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법이에요. 법. 법. 그만큼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지저분하다.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의원들이 300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300명의 의원들을 찢어요. 그러니까 너는 농업 전문 담당, 너는 산업 담당, 뭐 너는 국방을 전문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그렇게 상임위원회 17개로 찢어져서 어떤 한 의원이 나는 이런 법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동료 의원 10명의 찬성표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모인 10명의 표가 모이면은 그 사람이 생각한 만들고 싶었던 그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그래? 만들고 싶어? 그러면 한번 이거 토론해보고 한번 표결에 붙여볼까? 이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법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군인을 100만 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그러면은 국방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로 이게 넘어가는 거죠. 거기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법일까? 이거 만들어지면 좋을까 말까? 그런 다음에 이제 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 300명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본회의에서 다수결을 거쳐서 거기서 과반을 넘게 되면은 과반이 이거 법으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비로소 법이 되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클린한데? 완전 클린하잖아. 다수결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만 따져봐도 한 해 발의되는 법안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한 재작년 정도 통계 보면은 재작년부터 그 3년 전까지 3년 동안 발의된 법의 개수가 한 1만 개 정도 됐다 그래요. 1만 개. 1만 개? 예, 1만 개가 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1년이면 3천 개? 그러면은 하루에 대충 10개. 뭐 이 정도의 법안이 되는 건데 그 법안 그 긴 내용을 하나하나 심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가뜩이나 바쁘신 분들이 물론 법을 만드는 게 주 역할이라고 하지만 국회의원분들 바쁘신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 해야 되는 바빠야 되는 그거 아니에요? 해야지 어떻게? 왜? 그렇죠. 그게 그분들의 본령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뭐 그분들은 재선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럼 우리가 그걸 신경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예, 우리는 그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제도인 거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이 법안이 좋은 법이냐 안 좋은 법안이냐 따지기보다는 이걸 누군가한테 맡겨요. 누구한테? 행정부에서 법안을 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이 나와갖고 이게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건 좀 곤란하겠는데요. 이러면은 거기 계신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자기 이익이 걸려있다면 다시 좀 검토해보세요 이러겠지만 그냥 별 관심이 없으면은 그래요? 하지 맙시다. 말 그대로 대표네요, 대표. 그러니까 예스 노만 하는 사람이고 그 정책적 판단이나 법리적 판단을 대행시키는 거군요. 다른 쪽에. 그렇죠. 근데 전문가에게 대행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건복지 관련 법이면 뭐 보건부에서 검토를 해준다든지 뭐 보건부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검토를 해준다.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수결로 항상 운영되지만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 다수결로 항상 이해했어요. 과반으로 표결을 하지만 본회의에서 그 표결의 예스 노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다수결로 뽑고
다수결로 법을 만들려고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제가 지금 계속 극단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10명이 반대한다 그래서 그게 진짜 뭐 다수결이 아닌 거예요. 10명 중에 10명이 반대한다 그래서 다수가 반대했다 이게 아니라 그 다수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 정말 본인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어떤 한 명의 전문적으로 보이는 사람 한 명의 의견으로부터 좌우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끝나고 뒤풀이 어디로 갈지 정한다고 해볼게요. 5명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중국집 갈까요? 아니면은 뭐 이자카야 갈까요? 그치, 막 이렇게 5명의 의견을 모으는데 한 명이 내가 여기 자주 와봤는데 내가 여기 전문이 좀 있는데 전문적인 얘기네. 내 나와발인데 여기가 죽여 이러면 거기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과반의 의견이 쏠린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수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죠.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다수결의 결정을 할 때 정보가 많은 게 안 좋을 순 없죠. 내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수결로 선택을 한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의도적으로 조작될 수도 있다. 그렇죠. 거기에 좀 맹점이 있는 거죠. 하루에도 처리해야 되는 법안의 개수가 너무 많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이게 이 국회가 설계됐을 때 그 의도로 법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 약간 초등학교 때 배우는 님비, 뭐 핀피, 그렇죠. 뭐 이런 현상도 뭐 쓰레기 처리장, 뭐 하수 처리장 어딘간 필요해. 뭐 안느 지역구, 뭐 똘기 지역구, 범례 지역구 붙어 있어. 3개가 붙어 있어서 3개 중에 하나에 놔야 되는데 그거 내가 놓겠어. 오케이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재선에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안 하겠다. 약간 그런 거네요. 옳다 그르다가 나는 너무 모호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볼게. 우리 국민,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인류가 다 모여서 항상 님비핀피처럼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 역사가 없잖아. 네. 항상 우리는 이기적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는 항상 옳지는 않았어요. 네. 뭐 지금 재활용 잘 안 되거나 플라스틱 쓰레기가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걸 알면서도 우린 계속 쓰고 있듯이.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들이 나온 거야. 그럼 그 대표자들이 완벽하게 바라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벽하게 바라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닌데 더 나아지길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죠. 이제 바랄 수 있지. 그쵸. 나 바라는 건 찬성. 그걸 안 바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또 님비핀피 현상이 나오는 건 너무 예상 가능한 모습인 거예요. 저에게는. 물론 그거를 막을 어떤 법을 만들어서 미연에 방지하려는 움직임 너무 찬성. 저도 그렇게 원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자꾸 그게 옳다 그러다? 당연히 그르지.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 이런 질문인 건가요? 해결할 방법이 있는 근데 제가 보기엔 똘기님 말씀은 그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수결로 뭔가 선택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실제로 사람들 개개인의 예스, 노 찬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 소수의 전문가의 의견들이 훨씬 많이 입김이 작용한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용하는 거는 가치 판단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똘기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래서 퓨어한 순수한 과반 체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는 그 작용이 과도했을 경우. 좀 극단적인 안 좋은 사례가 나왔을 경우.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려면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맞는 건가? 민주주의는 더 나아질 구석이 없는가? 뭐 이런 거를 계속. 그렇죠. 사유해야죠. 네, 치열하게 사유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다 다수결이었으면 좋겠어요. 퓨어하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수결이 그렇게 항상 옳지도 않을 뿐더러 뭐 실제로 다수결로 이루어지지도 않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직은 사유 중이고. 그렇죠. 그건 아직 사유 중인 것 같아요. 궁금해서. 근데 저는 똘개님 얘기하는 게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게 저는 민주주의 이퀄 과반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시니까 저한테는 너무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제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민주주의가 권력을 뭐라고 하셨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가 독재를 막기 위해 어떻게든 권력을 쪼개놓는 거예요. 맞아.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 삼권이 뭐죠? 권력이 3등분된 거죠. 국회, 법원, 그러니까 사법. 그렇죠. 사법부, 그리고 국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네. 정부죠, 정부. 근데 그래서 뭐 삼권 분립은 어쨌든 맞추셨으니까 님 상을 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표정 푸시고요. 이게 여기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이 법이 옳게 적용되는가 이거를 판결하고 판단하고 이건데 그래서 각자를 견제를 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견제 수단이 있을까요? 탄핵. 그렇죠.
대통령이 입법부, 국회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죠. 우리 한번 경험해봤듯이. 또 뭐가 있을까요? 동의를 항상 요하는 경우. 그렇죠. 아까 제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법관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사법부는 이 국회가 만드는 법을 항상 오케이 받아들여야 되나? 그거 뭐 있지 않나요? 대통령 거부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줬어요. 약간 슈퍼방장 같은 느낌. 네. 너무 이 법안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거부를 할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트럼프가 항상 트위터에 한 번씩 쓰던데. 뭐라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뭐 어쩌고. 근데 그렇게 한번 지르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 가결이. 미국에서 더 활발한데 그 대통령이 가끔 뭐 트럼프는 지금까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쇼 퍼포먼스로 이 법안 통과시키면 내가 셔츠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하나 꺼내면서 이 만년필로 거부 서명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준다든지 참 이렇게 말만 열심히 풀어놓으면은 삼권 분립이 잘 작동할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잘 작동하면 결국 그 세 개의 힘이 다 동의하고 균형이 되는 법만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판단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좋은 사회와 독재자가 없는 사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말해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하. 뭐가?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잘 안 된다. 실제 세계에서는 절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권력이 입법, 행정, 사법 중에 한 권력이 이 견제와 균형을 뚫어요. 한국이랑 미국에서 어떤 권력일까요? 뭐 국민의 뭐 여론 이런 건가요? 아니요.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가 좀 거대하다고? 네, 거대합니다. 그렇죠. 제로님은 아세요? 제 생각에는 말하지 그걸 마라.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얘기하기. 힌트? 아니 우리 셋부터 얘기하고 문화끼리도 그래. 얘기하고. 코마님 먼저. 왜 내가 먼저야?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말이 없어. 전 행정부. 이유.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입법부는 어쨌든 입법하는 거잖아요. 이런 법을 만들자. 그리고 사법부는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에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법을 집행하고 돌아가게 하는 곳은 이제 행정부인데 거기서 이거 하기 싫어. 뭐 이거 폐기해. 뭐 이렇게 입김을 넣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입김. 사유. 입김. 쿠마님 먼저 해봐요. 뭐 남았어요? 입법하고 사법, 행정. 행정 똑같은 거 골라도 되죠. 네, 법례님이 가져간 거 아니니까. 법례님이 행정했어요? 네. 같은 거 고르기 싫으신가요? 쿠마님 집중하세요. 아니, 저는 그럼 입법으로 할게요. 이유는요? 모르겠어요. 그냥 찍었어요. 근데 입법부일 것 같기도 하다 갑자기. 뭐랄까 그 뉴스에서 가장 치열하다고 해야 되나? 항상 일이 많은 곳. 일이 많아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곳이니까 거기가 치열하지 않을까. 안느님은? 저도 입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우선 그 법을 밀어넣는 거에 자체에서 엄청난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서. 근데 그 권력이 너무 악용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로비를 받는다거나. 그쵸. 그거를 빌미로 누군가 협박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곳이 아닐까. 영화를 진짜 많이 봤나 보다. 맞아 아니야. 이유는 그럴싸한데요. 제로님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정답일지 모르겠는데 행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현실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국가 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시장 다 개방해라.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제 빈부격차 너무 커지고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잖아요. 환경 문제라든지. 그러면서 행정적인 과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요. 그러면 아까 그 똘기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법 하나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너네 행정부가 조금 자유롭게 해라. 이런 건 너네가 알아서 해석해서 뭐 세금 같은 거 몇 퍼센트 내가 범위를 줄 테니까 그 안에서 행정부 너네가 경제 따라서 이렇게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살짝 위임을 주기도 하고 일단 국가 과제가 많아지니까 행정부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죠. 정답입니다. 와. 마지막에 세금 얘기를 약간 하셨는데 사실 잠깐 동안 좀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부동산 정책만 봐도 그렇네요. 보유세라든지 그쵸. 종부세 같은 거를 입법해서 정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그치. 국토부에서 정하거나. 그렇죠. 그런 것만 봐도 뭐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크기만 단순히 비교해봐도 입법부랑 행정부랑은 상대가 안 되는 게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돼요. 근데 행정부 공무원이 지금 100만 명이 넘어요. 몸집이 제일 크구나. 몸집이 엄청 큰 거죠. 국가직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긴 일이 엄청 많겠다, 행정부가. 근데 그거를 감시하고 얘네 일 잘하고 있나 이렇게
견제를 해야 하는 입법부의 경우에는 의원 300명에 각 의원별로 보좌진 9명 곱하면 2,700명. 잘하네. 그러니까 잽도 안 되는 거죠. 요 두 싸움에서. 또 다른 이유로 행정부가 이 견제와 균형을 뚫을 수 있는 다른 이유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헌적? 제왕적. 제왕적? 황제. 황제 같은 제왕적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지만 결국 왕이다. 그렇죠. 정권을 불문하고 항상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게 사실 미국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범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발하게 쓰이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법 생기고 한마디 하면 법이 없어지고 뭐 이러니까. 너무 비대해진 권력 때문에? 이 대통령이 유리한 게 스피커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니까.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그렇죠. 수장이기도 하고. 그거를 우리가 나팔이 크다 그래요. 그 약간 좀 정치학적인 우리가 용어로. 누구예요? 우리는 아니고 그분 어디 정치학자 그분들이 나팔이 크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뭐는 300명의 스피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국회 하나가 행정부에 대응하려면 300명이 다 의견을 모아도 힘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내일 북한이랑 전쟁해. 이런 말을 했다고 쳐볼게요. 또 극단적인 예시를 들긴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시에 대통령이 기자들 불러놓고 한강에 다리를 하나 좀 더 만들까 합니다. 아니 조금 다르잖아요. 내일 북한이란 전쟁이랑 한강의 다리 무게감이 너무 다르잖아요. 극단적으로 해주면 안 돼요? 극단적인 거로 한 건데. 아니야. 대통령의 말이 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그 실제 의미에는 무게가 전쟁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지만 다음날 신문 1면에 과연 그 50명의 전쟁 발언이 나올지 아니면 대통령의 한강 다리 신설 발언이 나올지 신설 발언이 나올 것 같은데 둘 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대통령은 그거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50명을 모아야 돼. 대통령은 대변인 뭐 불러서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기자 불러서 그냥 나 한 명이니까. 근데 그러라고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게 책임과 권력이 비례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욕을 이제 혼자 다 받는 거예요. 욕바지가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먼저 생명의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국가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그 국회의원 50명과 대통령이 지는 책임을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의 책임이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이 저는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럼 이상적으로 대통령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냥 행정부 중 1인으로 남아야 돼요? 이상적인 대통령이라는 거는 저도 사실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악용하면은 얼마든지 그 이상적인 것에 반대가 되는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스피커가 하나인 거에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일단 빠르고요. 그리고 나팔이 크고요. 세 번째로 다정해요. 다정하다. 스윗하다. 적어도 그렇게 느껴진다. 왜죠? 정이 있다라는 건가?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전 국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네.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에서만 당선이 됐고 뭐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들만 뽑은 건데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은 그러니까 슈퍼스타인 거죠. 굳이 뭐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이미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통령은 사랑을 받죠. 대통령은 사랑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대통령이 또 당선된 직후에는 허니문 효과라 그래서 지지율이 말이 웃기죠? 지지율이 약간 하늘을 뚫듯이 대통령 뒤에 아우라가 펼쳐져 있는 것 같고. 기억나요. 저 오바마 초선이라 그러나요? 네, 네. 처음 대통령 됐을 때 그 다음 뉴스 기사에 오바마 재선 가능성. 취임하고 당선되자마자. 당선되고 취임하고 첫날 다음날 기사가 오바마 재선 가능성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약간 그게 생각이 나네요. 허니문 효과라고 하신 게 갑자기 확 와닿았어요. 근데 저는 모든 시장들도 결국 사랑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랑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사랑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뭐 국가적 재난 상황에 뭐 이거는 제가 공감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어떤 교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대통령이 흘리는 눈물이 그 국민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효과가 있다. 저는 너무 동의하고 어떤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가서 인사 한번 해준다. 토닥토닥 한번 해준다. 맞아요. 그거 힘이 엄청나다는 걸 되게 느껴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분리 펄핏이라 그래서 이제 펄핏은 연단, 그 포디움을 말하고 분리는 지금은 괴롭힌다라는 뜻이지만 옛날에는 약간 좋은 이런 식으로 약간 아이러니하게 쓰였던 건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을 이끌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가 FDR이라고도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거를 최초로 좀 잘 시도한 대통령이에요. 뭐 어떤 법을 정책을 추진하고 싶은데 의회랑은 사이가 좀 안 좋아. 근데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때 또 마침 라디오가 생기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미국의 그 대가족들이 모여서 한 저녁 먹고 가족들끼리 도란도란 모여 있을 때 루즈벨트가 딱 라디오에서 TV에서 존경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뭐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데 의회의 반대에 막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정다감하게 내가 하려는 정책이 이런 거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법부도 결국 누가 뽑아요? 그 설득을 당하는 국민들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이거를 대놓고 반대를 못하는 거야. 그럼 지금 똘기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은 민주주의는 권력을 이렇게 쪼개놓는 게 원칙인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네, 절대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렇게 트윗을 남기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필터 없이 너무 많은 대중에게 대통령의 말이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좀 뭐 안 좋아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자중해야 된다. 네. 근데 그걸 반대로 보면 트럼프가 좀 뭔가 과격하고 지 맘대로인 것 같지만 21세기 디지털 세계의 정치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래요. 네. 왜냐하면 트위터는 언제나 있었거든. 몇 년 전부터. 근데 그걸 이용해서 유권자를 막 좌지우지하는 건 트럼프가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직접적이다, 너무 가깝다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 야 저렇게도 정치를 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시사점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기술 있는 정치인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그런 걸 하나의 기술로 봐야 된다는. 자, 그리고 또 견제와 균형이 어려운 이유. 또 다른 이유를 대보자면은 외교 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나 뭐 국회의원 개별 의원이 리더가 아니라 대통령이 리더인데 외교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책보다 실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이거는 뭘 해도 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만한 사안. 예를 들어서 일본이 무역 보복을 했어.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강하게 나가면은 사실 뭐 몇몇 국민들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아해요. 근데 강하게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강하게 나가지 않을 이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서 강하게 나가면은 모든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저 전제가 잘못됐어. 누가 봐도라는 건 정치에 없어요. 근데 방금 전에 그거 자체가 일본에서 보복 그걸 했다. 그럼 우리도 강하게 나가 그냥 가만 안 둘 거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좋아한다며. 네네. 그거 자체가 전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분명 일본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일본과 거래하시는 분들, 무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피해 입으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 아까 예시는 일본을 좋아하다 싫어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때 강하게 보복하는 자세를 보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 맞는 것 같아요. 안보 결집 효과라 그래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북한한테 공격을 받았다, 도발을 받았다, 아니면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전을 한다. 그러면은 괜히 국민들이 대통령을 쳐다봐요. 넌 뭐 하고 있어? 약간 그런 건가? 우리도 한마디 해야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한마디 하셔야죠. 근데 여기서 대통령이 한마디를 적절하게 한다. 아, 독도 우리 땅이지.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좋지. 멋있게 근데 한다.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는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느님이 얘기하는 거의 단적인 얘기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 불법 어선이 자기네 이렇게 영해에 들어오면 진짜로 부셔버리는 나라가 있어요. 동남아 중에 한 나라가 있는데 제가 나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해양부 장관일 거예요. 그분이 부신 배만 몇백 척이 된대요. 중국 어선을. 근데 우리는 중국 배 한 척이 몇십 척이 넘어와도 찍소리도 못 하잖아. 해경분들이 열심히 쫓아내긴 하지만 부시진 못하잖아요. 그런 게 한 가지 예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 예시가 잘 와닿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국민들의 눈치만 보기에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전쟁이든 경제적 피해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자리라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난 자유롭지 않은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서. 우리도 민주주의고 저기 상대방 시비 걸어오는 상대방도 민주주의일 때 그렇게 쉽게 전쟁으로 가진 않아요. 얘기가 조금 이제 정치 얘기다 보니까 다른 데로 새는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똘기님이 하고 계신 얘기는 무엇인가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아니었구나. 해주시는 게 아니었군요. 그 얘기한 그거 아니에요? 외교 정책은 비교적 국민의 약간 지지를 끌어내기 받기 쉽다. 근데 내가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아닌 사례도 많은 것 같다라고 한 거예요. 저도 좀 안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똘기님, 제로님? 저는
외교적인 가치관 되게 뚜렷한 편이라서 저와 같은 사람이 많다면 외교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심각하다는 건 이제 결정하기 더 어렵다? 그러니까 외교 지지율을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생각할 때 외교적인 걸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단편적이지 국민에 않다? 따라 다를 것이다. 국민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근데 하여튼 실제 정치학에서는 이 안보 결집 효과, 그러니까 깃발주의로 모여라 라고 용어를 하거든요. Rally around the flag라고 해서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 대통령이 이상하게 인기가 높아져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라고 해서 조금 더 네고시에이션 같은 걸 전 생각을 한 건데 지금 똘기님 얘기로는 공격을 당했을 때 그게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실제로 국지 도발을 당했을 때 결집한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약간 외교 정책의 경제 협상 이런 것도 포함이 되니까. 저는 외교라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 얘기는 조금 밀어두고 이제 그런 안보적인 이야기만 해보자면은 9.11 테러 일어나고 나서 부시 대통령 인기가 장난 아니었지. 하늘을 뚫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다르다 생각하는 게 원래 그 나라가 위험해지거나 네. 그 도시가 위험해지면은 그 수장은 인지도가 아니라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상 아닌가요? 그렇죠. 입법부의 인기는 그대로인 반면에. 다른 데는 인기가 그대로인데 국민의 수장인 사람만 인기가 올라간다는 그쵸. 거예요? 그때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거죠. 입법부는 반대의 목소리를 평소처럼 못 내요. 부시가 반대하는 의회를 뿌리치고 이라크를 쳐들어간다던가 아니면 테러범을 막 인권을 무시하고 잡아버리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다던가 이런 게 대통령 입맛대로 될 수 있는 거죠. 견제와 균형이 작동이 안 하는 변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안보 결집 효과의 경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왜? 대통령은 한 명이고 전 국민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 갑자기 좋은 대안이 생각났어요. 네, 말씀해보세요. 대통령을 3명을 뽑는 거예요. 대통령 3명을? 그러니까 입법에서 1명, 행정에서 1명, 사법에서 1명 대표를 뽑아서 이분 3분이 우리나라 수장들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수장들이면 뭘 하죠? 지금 대통령이 하는 일을 하고 아닌데? 그럼 행정부가 되는데? 그건 행정에서 3명 나온 거랑 다름이 없네. 그게 왜 대안이 지금까지 안 된 줄 아시겠죠? 왜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봐봐. 입법이 사람이 많아서 분산된다는 거잖아요. 네. 대표성이. 한 명 뽑으라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부 수립의 그 방법이 있죠. 왜 예를 들면 뭐 총리를 둔다든지 아니면 왕도 있고 대표로 왕을 두고 의회가 뭐 결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선택한 거고 이제 똘기님은 대통령제의 단점들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안은 대표를 더 두면 될 것 같다. 대표를 더 둔다? 국무총리? 네. 그 국회에 가장 가운데 앉아 계신 분. 국회의장. 국회의장. 그분이 입법부의 수장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안느님 얘기는 대통령 정도의 그 끝발이 안 나오니까 대통령이 3명이면 좋겠다 아니에요? 안느님? 아니요, 저는 근데 그 정도의 뭔가 지지도와 인기도가 있는 사람이 각 그 3권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3명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동일한 인기와 인지도와 결정력. 기사는 볼만 나겠다. 재밌을 것 같은데.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의견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서 뭔가 대통령제 그리고 직선제 뭐 이런 우리가 공화정 체제에 이건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뽑는 나라가 사실 더 적잖아요. 일본만 해도 총리 간선으로 뽑고 영국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만능이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다수결로 운영된다고 믿는 뭐 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 진짜 다수결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존속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인 견제와 균형, 3권 분립이 실제 이론에서는 뭐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세상에서는 그렇게까지 녹록지 않다.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보와 보수.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뭔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사실은 우리가 뭐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뉴스 보고 신문 보면은 결국 진보랑 보수가 좀 이분법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각자가 생각하시는 진보와 보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진보는 현 방향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보수는 현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봐줘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를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자본주의의 흐름을 동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수. 아니다. 복지를 더 늘려야 된다. 우리 자본주의 너무 빡세다 하시는 분들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맞아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진보 보수 개념은 약간 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딱 집어서 뭐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안니님이 말씀하시는 진보 보수 정의를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정치는 정말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심리적인 동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는데 보수는 좀 동일자적인 면, 그다음에 진보는 타자적인 면이라고 짧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자라는 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처럼 그 중간에 흐르는 어떤 태풍의 눈이 있고 그 주위에 어떤 것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갖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뭐 이제 보수라고 하면은 그런 힘과 권력이 주는 힘,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서 나타나는 힘이라던가 그것으로 인한 추진력이라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안정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뭐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뭐 규칙적으로 사람들이 뭐 질서에 맞춰서 생활하고 근데 진보라고 하면은 타자라는 거는 사실 하나하나를 다 돌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다 보면 권력은 자연스럽게 부서지는 형태, 그러니까 씨앗처럼 흩어지는 형태로 눈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심리적인 동향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쪽으로 모이느냐 아니면 골고루 퍼지느냐 이런 것들이 진보랑 보수를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 되게 신기한 정의네요. 저는 진보랑 보수를 나누는 기준 너무 사실 민감한 질문이라 맞아요. 민감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쓰인 프레임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모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쵸, 제가 보수가 어떤 말을 욕이 된다. 하는 보수가 순간 빨갱이가 된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인 프레임이라 생각합니다. 종북이 당당하게 되거나 말씀해 친일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저는 진보랑 보수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선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적어도 3차원적인 축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개인의 자유가 먼저냐 집단의 이익이 먼저냐 아니면 시장은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되냐 개입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제가 어떤 건 되게 보수적이고 어떤 건 되게 진보적이고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저도 그 처음에 네. 궁금하다고 했던 게 네. 진보랑 보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 비슷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는 뭐 그냥 지금 상태를 고수하고 싶은 사람, 진보는 나아가고 싶은 사람 이렇게는 얘기하겠는데 이게 정치에서 쓰이는 거는 또 너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게 정치에서의 진보와 보수를 여쭤보는 거라면 제가 보기엔 그냥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이미지?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네. 진보 성향 당이라고 하는 분들의 법안 중에 굉장히 보수적인 법안도 있고 근데 그 보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게 보수라면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면? 진보는 나아가는 거고 보통 보수적 단어적인 그쵸 의미를 보수라는 보자면. 단어와 진보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있지만 정치에서 쓰이는 이미지는 완전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하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한다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적이다의 그 보수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보수가 진보님이래. 범례님이 생각하는 그 진보적이라는 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똘기님의 그 질문 자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정치에서 직접 쓰잖아요. 우린 진보 성향 정당입니다. 네. 우린 보수 성향 정당입니다. 근데 그게 난 진짜 무슨 의미인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 경제 정책이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정책. 네. 근데 그 나라의 정책 자체죠. 그게 경제 정책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다양한 동성애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사회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제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식적으로 구분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디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자기를 한번 좌표에 찍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범례님이 그 이미지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정책 면에서 아예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단어에 약간 떠오르는 보수나 진보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떠오르는 느낌을 빼고 그냥 진보주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에서의 이미지만 보면 그 양쪽이 주장하는 정책이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그게 다르다. 근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그 방향이 180도 서로 반대인 화살표가 아니고 네. 진짜 중구난방이라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어때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본주의잖아요, 범례님.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중도에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시장에 정부의 손이 최대한 덜 들어가는 게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뭐 자유시장주의. 완전한 자유주의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같이 나아가자. 우리는 이 방향이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라는 게 보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방향을 반대로 정부의 개입을 더 늘려야 된다라거나 복지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진보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안느님이 확신에 찬 말투로 한 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미지 같은 거예요. 보수주의는 뭔가 자본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기준이 자본주의면 그렇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생각해. 상황이 자본주의니까 이거를 이제 최대한 간섭 안 하는 쪽이 보수 정당이다. 그러니까 우린 자본주의니까 완전한 자유주의 시장으로 가자라는 그 방향 자체가 보수적인 방향인 거고. 근데 실제로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 내는 법안이나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보수적인 말 했다가 진보적인 말 했다가 완전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거는 퓨어하진 않죠. 그러니까 요새는 또 너무 이게 중앙으로 모인다 그래요. 뭐 경제 정책들이 뭐 갑자기 보수당에서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한다던가 중도가 있다던가. 똘기님이 알아오시거나 생각해보신 진보와 보수의 정의는 뭔가요? 저는 안느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던가 추진을 해야 돼 뭔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보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던 뭐 문화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걸로 충분히 해결 가능해. 뭘 정부에 더 힘을 실어줘. 이렇게 생각하면은 보수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진보 정당이 네.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네. 근데 엄청 오래 잡았어요. 그러면 그 정당은 어느 순간 보수 정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만약에 보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판을 친다 이상하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아니야. 몇천 년 전부터 우리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의 반대말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였던 거예요. 그러면 진보랑 보수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보수가 사회주의를 지향하게 되는 거고 진보가 우리가 미국화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안느님 말씀은 너무 그 자본주의에 국한된 얘기고 그게 예를 들어서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진보 보수를 그런 의견으로 가져갈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시절은 북한이 적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적으로 규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적으로 계속 규정하는 게 보수주의인가? 아니면 뭔가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진보주의인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 그걸 고수하려고 하는 게 다 보수주의다. 그건 내가 보기엔 보수주의라기보다는 그냥 그 보수라는 단어에서 오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보와 보수를 왜 따져야 되냐면 칼로 나누기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나눠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나눠서 자기가 어디에 위치한지 알아야지 민주주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아까 범례님이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우리나라 얘기였잖아요. 대북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미지로 생각을 해서 내가 잘못된 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가난해. 지금 정부의 도움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고 내 돈을 우리 자본가들이 너무 뺏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서야 할 편이 있어요. 내 사상과는 별개로 내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선다고 생각한다면 편을 서야 되는데 교육을 자꾸 당하는 거. 너 북한 싫어하지? 그럼 너는 진보 가면 안 되고 보수의 편에 서야 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당해서 잘못된 편에 자꾸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나침반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유리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자본가들이 계속 유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각자 시민들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어. 그러니까 못 정하겠어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안 썩는다고 저는 결국에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 진보와 보수가 주는 이미지 물론 그것도 있지만 거기서 한번 자기 위치를 설정해 보는 것이 좀 민주주의가 계속 버텨 나가는데 그 시민의 역할이다 그게. 근데 뭐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선택지가 진보와 보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진짜 정치 무지랭이라 그 인터넷에서 자기 정치 성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왔어요. 네. 뭔지 알아요. 그 에잇 밸류스라고 해서 모르겠다. 네. 여하튼 그거를 테스트해보고 왔는데 저는 제가 정말로 정치 의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거기에 있는 일련의 질문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굳이 진보 보수로 나뉘지 않아도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정도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그 테스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뭔가 어떤 법안들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 나의 방향성을 알아가는 거는 똘기님 말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것이 저는 꼭 진보랑 보수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보 보수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에피소드를 약간 시민 교육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쿠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자기 위치를 설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항상 그 시작은 진보 보수라고 봐요. 괜히 진보 보수가 몇백 년 동안 유용한 툴로 쓰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극단의 진보 보수가 있고 화살표가 그쪽으로 있는데 이제 쿠마님과 범례님이 얘기하시는 그 수많은 다양한 중도들이 그 사이의 점에 찍혀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중도자라는 건 어중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이 점들은 절대 어중간하지 않아요. 양극단이 있고 중간에 있다면서요. 그게 왜 어중간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축이 여러 개란 거죠. 그쵸. 축이 여러 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적일 수 있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적일 수도 있고 이게 정책마다 다른 거지. 나는 보수주의자야. 보수 정책만 찬성해. 그런 게 더 어렵다는 거로 전 보여요. 그런 사람이 더 어렵다고. 사실 이제 샤츠 슈나이더라는 정치학자 아시죠? 네. 그분이 갈등선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정당이 있으면 정당이 우리는 이 축을 설정할 거야. 이 축이 지금 이 정권에서 제일 중요해. 그리고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고 우린 진보정당이야. 라고 설정을 해요. 예를 들어 이게 외교가 됐든 경제가 됐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정당에 대해선 진보이고 보수이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들이 영리하게 자기가 이걸 갈등 축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축으로 잡으니까 우리 쪽으로 많이 오더라. 그거는 사람마다 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설정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걸로 다수를 만들 수 있고 소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를 자기한테 어떤 충격이 다가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냐 아니면 반발하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정당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보랑 보수를 나눠주고 자기는 이쪽 방향이 진보라고 하니까 난 너의 정당의 생각과 동의해. 지금 이 축이 엄청 중요하고 나는 여기서 너와 같은 생각이야. 라고 판단해서 정하는 거지 진보냐 보수냐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진보와 보수의 자기의 설정, 제가 주장했던 대로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는 좀 언론의 중요성도 있다. 그래서 언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탐사 보도를 하고 정말 사안을 정말 쉽게 설명하는, 이해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신문이 있으면 후원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언론을 우리가 오히려 키우는 게 좋아하는 언론을 지지하고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이 민주주의는 만능인가라는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시민의 역할이다.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칠의 명언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 낫다라는 말처럼 아직까지 우리가 그 최악의 독재자가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안이 딱히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민주주의만큼. 근데 민주주의는 결국 자동으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름칠을 해줘야 되고 그런 역할들이 제가 에피소드 좀 말미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자기의 진보 보수 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좋아하는 언론이 있다면 후원도 해보고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내가 어디인지 아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어디인지 아는 거 그리고 거기서부터 참여하는 거. 뭔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계속 싸우란 얘기네요. 그렇죠. 계속 근데 이거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원래 치고받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과반도 제대로 된 과반이 아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였고 두 번째가 상권 분립했다고는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그게 꼭 진보랑 보수라는 단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법안이나 갈등의 축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졸라게 싸워라. 그러니까 눈을 떼지 말아라. 안심하지 말아라.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싸워라. 그래야만 건강한 민주주의가 된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좋은 요약인 것 같아요, 되게. 소감 어떠셨어요?
우선 게스트인 제로님 소감 너무 궁금해요. 저는 똘기님이 너무 준비를 잘해오셔서 이렇게 진짜요? 따라가는 느낌이라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구경만 한 거 아닌가 걱정되긴 하는데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들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걸 너무 잘 얘기해 주시고 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근데 제로님이 계셔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게 약간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유명해진다. 약간 일맥이상통한데 이게 전문가의 입에서 또 나오니까 저도 잘 경청하게 되더라고요. 공신력에 약한 타입이군요. 설득력이 맞습니다. 오늘 되게 재미있게 들었어요. 정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왔는데 재미있었고, 그리고 각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저는 정말로 정치 얘기를 안 하는 편이고 거기에 소식도 아무 관심이 없는 편인데 이렇게 자리가 생기니까 직접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뭔가 더 알아보게 되고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뭔가 패널분들도 정치 얘기하면 다들 싸운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 번쯤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오늘 되게 재밌었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걸 많이 고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래님이 설국열차 에피소드 때 민주협의체 만들자고 했잖아요. 네. 사실 저 발자하면서 비판하려고 했는데 재밌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랑 과반 체제는 동일시 하고 있었다는 생각. 그게 이제 틀렸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저는 진보와 보수가 이미지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 법안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뭉뚱그려서 우린 보수 정당. 그러면 이제 뭔가 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약간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양과 음 같은 거네요.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나누는 기준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과반의 생각은 언제나 틀린다. 그게 이제 제 생각 중 하나였는데,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좀 강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어느 강연을 보다가,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요. 들어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느 소수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생겨요. 그거에 찬성할 수 있어요? 정말 소수. 우린 쓰지도 못해. 우리 일반적인 여기 5명은 못 쓰는데 소수만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생겨. 그거에 대해 찬성할 수 있냐? 소수를 어떻게 선정하죠? 이제 그 소수엔 내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럼 난 반대하지. 그렇죠. 반대하잖아요. 저도 그 강연을 들으면서 당연히 반대하지. 만드는 것도 그것도 세금으로 만들 거래. 그럼 더 반대하지. 우리가 이용도 못 하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소수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만든다고? 반대. 그래서 그 강연을 듣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그게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였어요. 뒤통수. 그럼 그냥 소수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낚시성 그러니까 질문이었네요. 다수의 폭력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제로님 말씀 중에 좀 가슴에 확 꽂힌 게, 권력을 분산해야 되는데 다수의 권력도 분산해야 된다. 저 그거 듣고 좀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못 생각하고 있던 정치에 대한 생각을 많이 고쳐가는 자리 같아서 너무 뜻깊고 재밌는 자리였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메시지다. 저 오늘 게스트 제로님과 함께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